이런 걸 음식이라고 차렸냐? 너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냐? 박수님 여사님이 23살 새댁이던 시절 시집간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던진 말입니다. 손에 들고 계신 된장찌개 냄비를 부엌 바닥에 그대로 쏟으면서요.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찌개를 한 손으로 닦으셨어요. 그날 박 여사님이 닦으신 건 찌개가 아니었어요. 박 여사님은 그날부터 평생 한 가지를 입 밖에 내지 않고 살기로 결심하셨거든요. 거의 50년 뒤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그날 저녁, 박 여사님은 자식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무너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식이 던진 한마디가 박 여사님이 평생 들은 가장 잔인한 말이 되었어요. 박 여사님이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천천히 들어보시겠어요? 박 여사님은 충청도 어느 시골로 시집을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무섭기로 소문난 분이셨고요. 시집간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박 여사님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들어왔으면 입이 무거워야 한다. 며느리는 말이 많으면 안 돼. 시키는 대로 하고 묻는 말에만 답해라. 23살 새댁이었던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박 여사님 입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된장찌개 일이 있고 나서 박 여사님은 첫 1년 동안 5번을 친정으로 도망가고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박 여사님이 시집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 시집간 딸은 죽어서야 친정으로 돌아온다. 살아서는 절대 친정 문턱을 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 사람으로 살다 죽어야 한다. 그 시절을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그때의 가르침이었어요. 박 여사님은 그래서 참으셨어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호소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박 여사님이 평생 진짜로 참으신 건 사실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셨거든요. 박 여사님을 진짜로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어요. 박 여사님 가까이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로부터 박 여사님을 지켜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박 여사님이 매일 밤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 누구일까요? 친정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친정에 호소 안 하기로 결심하신 박 여사님이셨으니까요. 시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박 여사님이 시집간 지 7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셨어요. 한 달에 2~3번 시골집에 다니러 오시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끝없이 늘어놓으셨어요. 음식이 어땠다? 살림이 어땠다? 손님 차내는 법도 모른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번 시어머니 편을 드셨어요.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어머니가 다 옳은 말씀 하시잖아. 박 여사님은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어요. 또 참으셨어요. 그때 박 여사님이 참으신 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외면이었어요. 자기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박 여사님의 진짜 상처였어요. 박 여사님은 그때 모르셨어요. 그 외면을 참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박 여사님과 남편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박 여사님은 그걸 거의 50년이 지나서야 아셨어요. 자식이 둘 태어났어요. 큰아들과 막내딸. 박 여사님은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셨어요. 자기 자식들만큼은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자라게 하자. 그런데 박 여사님의 그 다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음 이야기가 보여줘요. 박 여사님은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시어머니 모시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자식들 챙겨서 학교에 보내고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빨래하고 밭일 거 들고 다시 점심상을 차리고 그렇게 하루가 흘렀어요.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박 여사님은 이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잃어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식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일이 잦으셨거든요. 너희 엄마는 음식을 못해?
너희 엄마는 살림이 서툴러. 너희 엄마는 게을러. 손주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묘한 무시가 자식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박 여사님은 그것도 다 아셨어요. 자식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것도 느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못 하셨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변명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더 무시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박 여사님이 지금도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한 장면이 있어요.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였어요.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밥상에서 큰아들이 친구 앞에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 음식 너무 맛없어. 우리 할머니가 만든 것보다 못해.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도 웃으셨어요. 친구가 보고 있었으니까. 자식 체면을 깎고 싶지 않으셨으니까. 그날 밤이었어요. 박 여사님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우셨어요. 그날 밤 박 여사님은 처음으로 깨달으셨어요. 자기가 평생 만들어 온 밥상이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의 밥상보다 못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매일 새벽부터 차려온 모든 식사가 자식에게는 한 번도 따뜻한 기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박 여사님은 그날 밤도 입을 다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이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셨어요. 그게 박 여사님이 평생 해오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박 여사님은 이때까지도 모르셨어요. 자기가 무엇을 진짜로 잃어가고 있는지를. 박 여사님이 그것을 알게 되신 건 시어머니가 마지막 5년을 사실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90이 넘으면서 치매가 오셨어요. 박 여사님은 그때부터 사실상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사셨어요.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드리고 밤에 깨실 때마다 일어나 안아드리고 그런 날들이 5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 5년 동안 박 여사님은 진짜 잠이라는 걸 주무신 적이 없으셨어요.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깨셔서 박 여사님 이름을 부르시면 박 여사님은 잠결에도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가셨어요. 어떤 밤은 시어머니가 박 여사님을 알아보지 못하시고 도둑이라며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박 여사님은 시어머니를 다시 안아 누이시고 부엌으로 나오셔서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계셨어요. 식탁 위에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 드릴 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박 여사님은 그 약을 보시면서 처음으로 자기 안의 진짜 마음을 들으셨다고 해요. 이 약이 시어머니를 살리는데 그 살아있는 시간 동안 나는 사라지고 있구나. 박 여사님은 그 생각을 하시면서도 또 입을 다무셨어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박 여사님 안에 마지막 한 가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5년 동안에도 별로 시간을 내지 않으셨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은 직장 핑계, 막내딸은 자기 가정 핑계. 엄마가 잘하잖아. 엄마가 평생 그래왔잖아. 엄마밖에 할 사람이 없어. 박 여사님은 그 말도 참으셨어요. 사실은 너무 힘드셨어요.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잠을 제대로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셨어요. 한밤중에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다시 누우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고 해요. 그런데 또 입을 다무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달 전쯤이었어요. 박 여사님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거기 비친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머리는 다 새고 눈 아래는 검고 입가는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이 진짜 놀라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 얼굴이 시어머니랑 닮아 있었거든요. 평생 자기가 모셔온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느새 자기 얼굴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박 여사님은 그날 거울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어요. 그런데 거울 속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박 여사님도 끝까지 알아내지 못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에야 알게 되셨어요. 시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신 건 박 여사님이 일흔이 되시던 해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 여사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박 여사님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고생 많았다.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손이 식어가고 박 여사님은
그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하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평생 참아온 모든 것이 그 한마디로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너짐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그날 저녁이었어요. 자식들과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박 여사님은 큰아들 부부, 막내딸 부부와 함께 집에 남으셨어요. 평생을 살았던 그 집, 시어머니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그 집. 박 여사님은 그날 저녁 자식들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무너지셨어요. 통곡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식들도 그날 처음 보았다고 해요. 박 여사님은 큰 소리로 우셨어요. 평생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무릎을 꿇으시고 손으로 바닥을 치시면서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울음이 그 집안에 가득 찼어요. 큰아들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평생 무뚝뚝하던 그 큰아들이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같이 울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본 적이 없는 자식이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아드린 거예요. 막내딸이 어머니 등을 쓸어드렸어요. 그리고 막내딸이 한 말이 박 여사님을 다시 한 번 무너뜨렸어요. 엄마, 그동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박 여사님은 그 순간 통곡을 멈추셨어요. 자식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막내딸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던 거 우린 몰랐어요. 엄마가 한 번도 말 안 하셨잖아요. 그냥 묵묵히 다 하시니까 우린 엄마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멍해지셨어요. 거의 5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50년 동안 자기는 가족을 위해 입을 다물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50년이 사실은 가족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식들은 어머니를 비난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을 참으셨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무심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잘 숨기셔서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의 묵묵함이 사실은 비명이었다는 걸 자식들은 들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자식들이 다 돌아간 뒤 박 여사님은 안방에 혼자 누우셨어요.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잘못 살았구나. 너 진짜로 누구를 위해 산 거니? 가족 위해서 입을 다물었다고 했는데 그 가족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한 번도. 박 여사님은 그날 밤에야 알게 되셨어요. 자기가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은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를. 그건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남편에 대한 서운함도 아니었어요.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아니었어요. 박 여사님이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한 한 가지는 나 힘들어라는 그 한마디였어요. 자기가 힘들다는 그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평생 한 번만 여보 나 힘들어라고 남편에게 말씀하셨다면, 엄마 너무 힘들다라고 자식들에게 말씀하셨다면 박 여사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박 여사님은 그 한마디를 거의 5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하셨어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침묵이 가족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그 침묵이 박 여사님 자신을 가족 안에서 사라지게 만든 거였어요. 자식들이 어머니가 힘든 줄 한 번도 못 본 건 어머니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가족이 어머니를 알아주지 않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알아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가족 안에 한 번도 내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박 여사님처럼 평생 자기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사신 분은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게 우리에게 미덕이라고 가르쳐졌으니까요. 그런데 200년 전 정반대로 사셨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18년 유배에서 보여주신 한 가지가 박 여사님이 평생 못하신 그 한 가지였어요.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01년에 강진으로 유배를 가셨어요. 그때 정약용 선생님 나이가 40이셨어요. 한창 일하실 나이였고 한창 제자를 키우실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으셨어요. 형 정약전 선생님은 흑산도로 끌려가셨고요. 정약용 선생님 자신은 강진으로 가셨어요. 그게 두 형제분이 마지막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본 모습이었어요. 강진에서의 첫 몇 년은 정약용 선생님께도 가장 힘드셨어요.
처음에는 살 곳도 없으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다가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작은 주막 한켠에 머무르셨어요. 그 주막에서 정약용 선생님께 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강진 유배 다음 해였어요. 그 소년의 이름이 황상이었어요. 그때 황상 선생님은 15살이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황상 선생님은 정약용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머리가 둔해서 글을 배워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머리가 둔한 것이 오히려 학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부지런하라, 또 부지런하라, 다시 부지런하라. 부지런할 근자를 3번 강조하셨다고 해서 이 가르침을 삼근계라고 해요. 단순한 말이지만 그 한마디가 한 소년의 평생을 바꿨어요. 황상 선생님은 그날부터 정약용 선생님의 제자가 되셨고 평생 그 가르침을 지키며 사셨어요. 그런데 황상 선생님과 정약용 선생님 사이가 그저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었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황상 선생님께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하셨어요. 글을 써주시고 편지를 보내시고 강진을 떠나신 후에도 황상 선생님과의 인연을 한 번도 끊지 않으셨어요. 박 여사님이 평생 가족 앞에서 못하신 일을 정약용 선생님은 한 제자 앞에서 18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이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새겨졌는지는 정약용 선생님 인생의 마지막 며칠에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약용 선생님이 만약 박 여사님처럼 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고 한양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시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셨다면 정약용 선생님은 그 18년을 무너지지 않고 견디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이 박 여사님과 다르게 사신 방법은 2가지예요. 첫째, 정약용 선생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묵묵히 하셨어요.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셨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18년 동안 매일 그렇게 쓰신 책이 500권에 가까웠어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우리가 지금 정약용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그 모든 저작이 강진에서 나온 거예요. 박 여사님이 평생 자기를 잃어가신 것과 정반대로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동안 매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형 정약전 선생님께 편지를 쉴 새 없이 보내셨어요.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글을 써서 보내셨어요. 부인이 시집 오실 때 입었던 빛바랜 치마를 잘라서 만든 것이 하피첩이에요. 정약용 선생님은 그 치마 조각에 자녀들에게 남길 글을 쓰셨어요. 박 여사님이 평생 못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자기 마음을 묻어두지 않으셨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표현이 결국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린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1818년에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836년 결혼 60주년 회혼일을 앞두고 위독해지셨어요. 그 소식이 강진에 닿았어요. 그때 황상 선생님도 이미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정약용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15살이었던 그 소년이 어느덧 늙어가는 나이가 된 거예요. 젊지 않은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그날 황상 선생님은 짐을 챙기셨어요. 그날 황상 선생님 마음에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살아계신 스승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 한다는 것. 강진에서 마제까지 800리 길을 걸어서 가셨어요. 노자도 변변치 않으신 분이 그 먼 길을 여러 날을 걸으셨어요. 황상 선생님이 스승 앞에 엎드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다산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황상 선생님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잘 왔다. 많이 생각했더니라. 그리고 황상 선생님이 다녀가신 며칠 뒤 정약용 선생님은 회혼일 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황상 선생님은 그 소식을 강진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으셨다고 해요.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을 어떻게 사셨는지의 결과예요. 박 여사님처럼 평생 자기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사신 사람의 마지막에는 자식의 잔인한 한마디가 있었어요. 엄마, 그동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정약용 선생님처럼 자기 마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사신분의 마지막에는 800리를 걸어와 마지막 한마디를 들으려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결말의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보이시나요?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을 입에 담느냐, 담지 않느냐? 그 작은 차이가 마지막 풍경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를 참고 계신가요? 가족 안에서 자기 마음을 누르고 계신가요? 자기 힘듦을 묻어두고 계신가요? 그 침묵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박 여사님이 이른이 되어서야 깨달으신 진실이 있어요. 침묵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해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누군가에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가족에게. 사실 나 그때 힘들었어. 자식에게. 엄마도 사실은 힘들었어. 배우자에게. 당신이 한번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를 처음 꺼내실 때는 손이 떨릴 거예요. 목소리가 흔들릴 거예요. 평생 안 해본 말이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떨림이 사실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평생 묻어두었던 자기 자신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예요. 박 여사님은 그 한마디를 거의 50년이 지나서야 처음 입에 담으셨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처음 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해보실 수 있어요.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한마디가 남은 시간을 다르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볼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